네, 안녕하세요. 네, 미적분 비법 노트 영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간고사 대비고요. 시험 범위는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일단은 수열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뒤에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 수열의 극한값 계산인데 여기 수열의 극한 단원이거든요. 개념부터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수열의 극한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 여기는 사실 요 극한에 관련된 계산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 같은 경우는 앞쪽의 함수의 극한, 즉 수투에서 배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는 극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수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이 얘를 무한히 키웠을 때 얘가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을 못해서 못 푼다기보다는 이 an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열의 극한 파트는 극한 문제가 아니라 수열 파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짤막하게 선생님이 앞쪽 내용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 AN이 있는데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든 여기 극한 파트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AN을 인지할 때 함수적 접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n에 관한 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n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를 일반항 AN이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요 내용에서 좀 필요하더라라고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포인트를 좀 배우는 건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표현. 자, 일단은 등차 수열은 뭡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그래서 얘에 대한 일반항을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때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때 얘 미지수는 초항과 공차 n을 갖다 미지수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a3을 구하라, a4를 구하면 a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에다 어떤 값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초항과 미지수, 공차, 미지수 두 개니까 조건식이 두 개 필요하거나 인지해 놓고 얘는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n에 관한 항등식임을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내용 중에서 뭐 점화식 표현도 점화식에 관련된 표현도 있잖아요. 등차 수열에 관련된 점화식 표현, 정의에 관련된 표현.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뺐더니 어떤 일정한 값인 d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얘 일반항 등차 수열이구나 인지해 두시고 등차 중항식으로 나오는 거 가운데 거 항의 두 배는 양쪽 항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 점화식 나오면 아, 얘 등차 수열이구나 인지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로 등차 수열의 합이 있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는 2분의 항계수 n에다가 2 곱하기 초항에다가 n-1의 공차 d다 이렇게 주어진 게 있고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표현하겠죠. 지금 내가 2분의 n 곱하기 2a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 한국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야 이 녀석을 접근할 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분석을 하면 꼴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얘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요런 꼴이 나와요. 즉 첫 번째로는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자, 그러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2차 함수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자, 이 내용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등비수열을 볼 거예요. 등비수열을 볼 건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B가 일정한 수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 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하면서, 얘도 초항과 공비 미지수 두 개니까 저 일반항을 구하려면 조건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얘는 n에 관한 무슨 식? 지수식. 그러므로 얘는 지수함수와 연결이 있을 거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인지 두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로 얘도 점화식이 있는데 정의에 관련된 점화식은 우리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눈 게 B잖아요. 이런 게 B입니다. 전체 중 기준량 중에 비교하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B, 몇 대 몇으로 표현하면 B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건 비율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요 B가 일정하다. 그랬을 때 정마식. 그럼 이렇게 딱 주어지면 B가 어떤 상수값을 일정하네? 그럼 B가 일정한 수열인 등비수열이니까 일반항 A에는 A1 곱하기 아래 n- 초항 곱하기 공비 n-1이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에 관련된 정마식.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뭐하다? 같다라는 표현으로 정마식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뭐가 있습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있죠.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는데 만약에 공비가 1이잖아요. 그러면 다 A1, A1, A1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는 n개 A1이 될 거고, 공비가 1이 아니었을 때는 공비-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개수승 -1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분석을 해보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A 아래 n승의 -A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얘는 n에 관한 무슨 식? 지수식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n에 관한 항등식. 자, 요 정도 인지해 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등비급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자, AN도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라는 등비수열이고요. BN도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을 때 얘네들이 곱한 것도 초항끼리 서로 곱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R1 n-, R2 n-는 지수가 서로 같으면 R1, R2를 이렇게 묶어주시면서 n-1승이 되죠. 그러면서 각각이 등비수열일 때 둘이 곱한 것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때 공비는 각각의 공비들을 곱해준 녀석이다 라는 걸 인지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도 저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즉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보는 건데, 이 관계식은 사실 여러분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얘는 A1부터 AN까지 합이야. 그리고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A1항부터 A의 n-1항까지 합이에요. 그걸 서로 빼면 당연히 1항부터 A n-1항까지는 이렇게 뭐야? 똑같으니까 지워지면서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n은 2항부터고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초항은 s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가 똑같다 이렇게 따로 구하시는 건데 만약에 if 만약에 자 S0이 S0항이라는 건 없지만 S0이 0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 0부터 0이라는 가정을 하면 1항부터 n항까지 1항부터 n-1항까지 뺀 게 AN일 때 얘는 1항부터 가능합니다. 따로 A1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2항부터고 이 경우는 즉 n에다 0을 집어서 0이 아니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고 0에다 S0이 0이면 요것만 구해서 그냥 1항부터 얘가 성립이 되는 거고 쟤는 1항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이 공식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냥 봐도 알잖아. 그러니까 약간만 추론해봐도요 충분히 식을 이끌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관계식을 내가 언제 쓰느냐가 항상 중요해요. 이걸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야. 자,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은 SN에 관련된 식이 주어진 거야. 구조를 보시는 거야. 근데 끝에 마침에 뭘 구하려고 하는 걸 봤더니 A 몇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A 몇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일반항을 구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구해서 여기다 n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SN이 주어졌는데 A 몇을 구하는 문제가 나면 AN을 구하는 거니까 SN을 통해서 AN을 만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녀석한테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잘 필기를 해두셨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과 문제를 볼 때 이걸 떠올리게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내용은 알아.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이 녀석을 못 써먹어요. 그걸 내가 분석을 해봐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입으로 꺼내서 말할 때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놓고 입에서 꺼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문제의 구조가 나올 때 이 생각이 잘 나. 근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 저거 알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꼭 개념을 공부하셨으면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한 번쯤은 메모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1강을 배웠으면 1강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지만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녀석을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그리고 또는 제대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도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배우죠.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딱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1항부터 N항까지 이게 더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요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누구에 따라서 요 일반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 일반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저 일반항이 K나 K제곱이나 K3승을 이루었으면 요 K제곱 K3승 공식 알고 계시나요? 그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원래는 등차 등비 보는 건데 K에 관한 1차식이 주어지면 이 K 공식 쓰면 되거든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당연히 K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등비수열, 즉 K에 관한 지수식인지만 확인을 해보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항분리 파트가 있는데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F M 빼기 F M 플러스 이런 식의 구조. 그러면 얘를 1항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0항까지 우리가 더한다 그러면 F1 빼기 F2 더하기 2항 집어넣으면 F2 빼기 F3 해가지고 보면 D 앞 집어넣어가지고 1항 집어넣을 때 이거 하나 살고 10 집어넣을 때 마지막 거 하나 살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계산하는 구조. 그러니까 가운데가 사사사 이렇게 지워지는 구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항분리인데 그건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분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식이 있어요. 자, 부분 분수는 부분 분수 공식을 쓰면 되고 무리식은 유리화를 사용하면 되고 로그식은 로그의 성질을 쓰면 저 모양꼴이 나온다. 그러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시그마의 정의를 쓰는 거죠. 우리는 요거를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게 그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의 정의라는 건 그냥 이 기호의 정의입니다.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저거를 이렇게 풀어서 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쓰다. 이렇게 써가지고 n항까지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두 개씩 더하는 게 규칙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홀수항들끼리 더하는 게 규칙이고 아니면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더하는 게 규칙이구나는 걸 아는 거니까 이거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갖다가 공부할 때 보시면 개념서나 우리가 문제집을 보면 한 이렇게 페이지가 두껍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럼 매번 저런 게 나올 때 이건지 확인하는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의 방식이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무조건 얘예요. 왜냐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수열에 관련된 표현들 중요한 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알려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인 개념을 나갈 건데, 자, 지금 어떤 녀석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럼 수렴이 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이 an이라는 값이 어떤 알파 값, 어떤 알파라는 건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알파로 우리는 수렴을 한다. 그러면 이 알파로 완전히 갈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근처에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실제로는 이게 알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알파의 근처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한값은 알파이지만 이걸 n으로 무한할 때 이 값이 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가가는 거지. 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렴에 대한 의미가 일정한 값이야 아니면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n분의 1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조금 크게 할게요. 여기 1일 때 1이잖아요. 그럼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하면서 얘가 점점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x축에 뭐여져? 가까워지고 있는데 죽어도 이 값이 빵이 되진 않죠. 그렇죠? 빵은 되지 않고 그냥 0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1이라는 요 값이 0이라는 게 아니라 0으로 뭐 한다고? 다가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이 y 값이 0이 되는, 즉 an 값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저 녀석의 뭐가 일반한 값이 0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다가간다. 그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발산은 뭐냐면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는 다 발산이야. 뭐라고?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는 다 발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1일 때 여기 1, 2일 때 2, 3일 때 3 해서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은 1 집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이거는.
그럼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기호야. 이거는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극한 값이 아닙니다. 그냥 발산하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이런 거는 어떤 값인지 몰라. 그냥 겁나 크던지 겁나 작던지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네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2 집어넣으면 얼마? 1이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어떤 일정한 값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죠. 이런 것도 발산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쵸?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들을 굳이 저렇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수렴 발산의 조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조사할 거냐? 즉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고 첫 번째는 뭐라고?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렴하는 값들을 이용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연수 n을 다시 AN은 우리가 함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자연수 n을 정역으로 가지기 때문에 자연수 값들은 1, 2, 3, 4 이렇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점으로 찍혀져요. 그래서 점 찍어가지고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점 찍어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 루트에 n 플러스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냥 1 집어넣으면 1일 때 루트 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찍어라. 2 집어넣으면 루트 3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크겠죠. 3일 때는 루트 4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점점 얘는 올라가겠네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이 되겠지. 그렇죠? 다음 만약에 리미트 이번에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여기다 딱 찍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3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뭐야? 점점 0으로 당하니까 n은 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1분의 우리가 여기서 2n 플러스 3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요 녀석 점 찍어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딱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7이죠. 그럼 3분의 7은 2분의 5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3일 때는 이제 여기에서 y는 2라는 선을 이게 점점 찍을 때 막 가까이 가. 그러면 이 y는 2에 다가가는 녀석에서 이 값이 2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n 플러스 그러니까 이 점만 찍어가지고는 얘는 어디로 야 이렇게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더 많이 찍어봐야지 이게 2로 간다는 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면 2에다가 n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플러스 3이 되려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2 더하기 1에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얘 계산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무한대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상수값과 0이 되니까 2로 다가가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쵸?
그럼 보면은 n 뭐 2가 2일 때 이게 정근선이고 얘가 n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정근선, y는 이 정근선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었죠.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점 찍어가지고 계속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 가는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럴 때는 얘는 둘 다 각각을 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렇게 최고차인 개수의 비만 봐서 1분의 2니까 이거 2구나 이렇게 수렴값의 성질을 통해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뭐하다는 거야? 좋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수렴 발산 조사할 때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웬만한 거는 뭐 하자? 그래프 이용해서 풀자. 자, 그래서 이제 수렴값의 성질은 뭐냐 이겁니다. 수렴값의 성질은 우리가 리미트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에 의해서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은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예를 들어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이 더하기 빼기 한 것도 수렴,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수렴,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눈 것도 수렴인데 이때 이 수렴값 베타는 0이 아니어야죠. 그래야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눈 것도 수렴을 하더라. 이게 수렴값의 성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좋았죠. 얘네들이 더하기 빼기 이번에는 먼저 얘네들 더하기 빼기 한 요 녀석이 만약에 수렴이면 첫 번째로 둘 다 뭐해서 수렴해서 더하기 빼기 한 것도 수렴한 케이스가 있고 둘 다 뭐해서 발산 즉 수렴하지 않아서 더해서 빼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 얘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 둘이 곱한 녀석이 수렴이면 이게 수렴이면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둘 다 수렴해서 수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수렴값의 성질은 이렇게 둘 다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이야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역가정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역가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가리가 이렇게 벌린다는 건 이 케이스 말고도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뭐 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로 하나만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중요한데 하나만 수렴하는 케이스는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수렴하는 케이스야. bn은 발산이겠죠. 그러면 그때 이 수렴하는 값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둘이 곱한 게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 인지해 두시고 가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예를 들어서 n이 있어. 그럼 얘는 발산이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는 겁니다. 리미트 n을 갖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 n분의 1은 얘는 수렴이야. 무한대로 상수보수는 0이죠. 그때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한다. 하나만 수렴하는 케이스인데 얘네들이 곱하면 1이잖아요. 수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는 케이스는 이 수렴하는 값이 항상 뭐로 가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인지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수렴값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극한각 계산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극한각 계산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다. 하고 왜 배우는지를 이제 다음 과정을 보시면 되죠. 자, 극한값의 계산을 볼 건데, 자, 극한값의 계산을 우리가 할 때 항상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빵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면 상속골이 0이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 수렴가스 성질을 이용해서 이 녀석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이렇게 해도 다 수렴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수렴값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수렴하는 값은 더하거나 뺀거나 곱한거나 나누는 것도 다 수렴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2분의 아까 전에 했던 2n 플러스 3 이런 거 계산할 때 원리적으로 먼저 접근할게요. 뭐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래서 얘도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누고 그럼 밑에는 n분의 1이고 1 플러스 n분의 2고 위에는 2 플러스 n분의 3이죠. 자, 이 값도 수렴, 이 값도 수렴, 이 값은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그러면 수렴한 것들끼리 더한 거나 나눈 거 다 수렴. 그래서 수렴값 성질을 쓰면 1분의 2가 돼서 2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 배웠던 거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꼴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는데, 자, 얘가 무조건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게 무리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엄청 큰 값을 빼면 이게 값이 아니라 그랬잖아. 값이 아니니까 이 값이 0이라고 쓰는 사람은 정신이 나가는 거야. 나 분명히 이거 그냥 엄청 큰 숫자인데 누가 더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0인지 아니면 막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 무리식인 경우일 때는 우리가 뭘 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든 거냐면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꼴일 때. 그러면 또 위에처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꼴이 있었으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 소가 있어요. 이건 0이 아닙니다. 0으로 다가가는 값인 거야. 뭐 한다고? 0으로 다가가는 값인 거예요. 그러면 엄청 작은 값이고 엄청 큰 값인데 둘이 곱하면 엄청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유리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유리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통분을 하시는 겁니다.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 계산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값밖에 안 나옵니다. 극한값의 계산.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니까 극한 계산하는 거는 내용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는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만약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 an, 뭐 n분의 an 이렇게 주어지면 요 녀석의 일반항 n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an을 구하는 건 a1, a2, a3를 구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an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열을 잘해야지 여기 관련된 문제를 잘 푸는 것이지 이거 계산하는 거 못하는 사람 없다고.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누구나 도구나 카우나 다 풀어요. 너무너무 쉬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있는데,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쉬운 문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로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리미트를 씌우면, 자, 저기다 리미트를 씌울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b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cn.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원래 이 부등식 이거였죠? 그래서 리미트를 씌우면 뭐가 생기냐면 이 등호가 생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런 부등식이 나왔는데 리미트를 씌우는데 부등호가 없다. 그러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호가 생긴다.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심한 문제예요. 요거 문제로 나오면 항상 심한 문제. 자, 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그러면 왜 배우느냐?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언제 사용되느냐?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도구들입니다. 그럼 그 도구들을 어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도구의 사용법을 모르고 그냥 공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니까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런 거야. 지금 요 녀석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얘 자체의 극한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모르는 극한값이에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르는 극한값이 주어지면 나는 빨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니까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해놓고 리미트를 씌워서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일타 강사들이 많이 썼던 표현들. 이건 실제 용어가 아닙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구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나 얘가 알파로 다가가는 걸 알고 얘도 알파로 다가가는 걸 알아. 그럼 얘도 뭐냐라는 거야. 그럼 얘도 알파로 다가가.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값이 알파가 아니라 알파로 다가가기 때문에 등호들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알파 값이 아니고 얘는 막 그림이 막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뭐 AN이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CN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항상 얘보다 위에 있긴 있어. 그 다음에 B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항상 얘 뭐야? 얘보다 위에 C 다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고 무한대로 0으로 다가가니까 같은 값이 극한값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호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부등식에 극한을 씌우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표현들을 인지해. 자, 이런 문제들 하나 만약 내볼게요. 자, 리미트 예를 들어서 우리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관없이. 이거 x분의 sin x 막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한 번도 이런 패턴에 대한 극한값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할 때 이거 모르는 극한값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르는 극한값이네 라고 하면 우리 뭐 한다고? 빨리 부등식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가 삼각함수잖아. 그럼 삼각함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요 치역의 범위를 가지죠. 그래놓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밋 x를 막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 원래 비짓을 막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쭉쭉 다 씌웠어요. 그러면 무한대로 함수거니까 이 값도 0. 이 값도 뭐예요? 0이니까 이 값도 0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보통. 그래서 이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들이나 이런 것들, 물론 얘는 수열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극한값을 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아니면 얘가 몰라. AN으로 줬는데 AN이 어디에 정보도 없어요. 그럼 분명히 AN에 관한 부등식이 세워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녀석을 쓰겠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활용. 저거 이제 나오면 많이 어려운데 내신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과 우리 등비급수에서도 활용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도 하나 문제 나올 수 있고 등비급수도 분명히 활용도 도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과 그래프 주어져가지고 저런 활용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근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열의 극한의 활용은 거의 안 나오고 등비급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등비급수만 잘 해놓으시면 정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 형태가 뭐냐면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씌웠을 때 AN을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항상 식 세우고요. 그러면 요 AN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쟤를 n에 관한 식을 갖다가 세우시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그때 이 조건이 도형으로 주어지면 성질을 쓰시는 거고 그래프가 주어지면 좌표화를 하시는 거죠. 자, 도형으로 주어지면 뭐 한다고? 성질을 쓰시는 거고 그래프가 주어지면 뭐 한다고? 좌표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양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버렸을 때 이렇게 분모에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확률이 뭐냐면 요 AN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무리식 또는 n에 관한 1차식. 당연히 수렴하는 걸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위에가 n에 관한 2차면 위에가 훨씬 더 큰 무한대기 때문에 발산해요. 그 다음에 얘가 상수면 0인 건데 그런 문제는 잘 되지 않으니까 보통은 얘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수열해 일반항이 앞쪽에서 배운 것처럼 n에 관한 1차식이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얘를 a1 플러스 n-1의 d라고 쓸 건데 이걸 내가 n으로 이렇게 나눠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쓰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만 볼 거잖아. 얘는 1이고 얘는 dn이 얘가 개수니까 이것은 무조건 공차입니다. 그래서 저게 주어지면 일단 이 AN이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답은 공차예요. 그럼 공차만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분모가 이렇게 아래 n승으로 줬을 때 AN이면 위에는 무조건 거의 100이면 100 얘는 등비수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직 등비수열의 극한은 2강에서 배울 거니까 쟤는 그냥 등비수열 형태로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해 두시고 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점화식에서의 활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점화식을 세우는 문제가 나오면서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알파로 가는 문제가 나오잖아. 요걸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점화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웃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AN을 찾는 게 점화식 문제. 그럼 이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점화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이런 녀석의 성질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만약에 당연히 얘가 수렴을 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 플러스 1이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1이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2n이든 3n이든 무조건 다 똑같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통해서 점화식에다 직접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알파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제가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강에 관련된 내용 정리는 요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듣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생님은 지금 다 축약하고 요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비법 강의 시간이에요. 이미 기본적인 개념은 다 뭐 했다고? 인지를 하고 시험 문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들의 중간중간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는 참고서나 이런 문제집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첨부를 해서 써놓는 게 노트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